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숙고에 들어간 건데요. 한 장관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대화를 하라며 거듭 통합을 당부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회동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다뤄봅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강력한 북극발 한파로 서울에 올겨울 들어 처음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최고 3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인선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가운데 사실상 한동훈 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며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 행렬이 이어져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는데 이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아빠휴직자가 지난해 5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종사자 수 300명 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매에 나온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 한 점이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안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쓴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소장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내일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오늘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연내 비상대책위 출범을 목표로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닻을 올리게 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마음이 좀 격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이미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덩달아 한동훈 추대론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상임고문단 간담회의 중지 없이 한동훈 비대위로 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한 장관 추대를 반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찬반이 분분하던 당 안팎의 여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조기 등판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던 비윤계의 목소리는 잦아든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후의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열쇠를 진 윤재욱 권한대행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당내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라는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받긴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한 장관은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게 수사 지침을 준 거란 비판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카 공작 단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명품 가방 논란 수사 상황 역시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연말 김 여사 관련 현안이 전국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로 당 통합 기조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과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 당부에 이 대표는 못할 게 없다고 화답을 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민주당 사정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린 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김 전 총리의 손을 내민 셈인데 이낙연과도 대화하라는 김 전 총리의 조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물밑배우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래도 총선을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김 전 총리가 앞서 언급한 큰 폭의 행보를 좀 더 구체화해 거부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일단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됐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김 전 총리 총선 역할론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내분 수습을 위해 첫 발을 뗀 이 대표 통합 행보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초반에 접어든 당내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86 운동권 용태론이 재점화된 겁니다. 86 후배 세대인 한총련 출신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운동권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낙연 신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으로 접어들며 내부 갈등에 외부 분열의 원심력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북극발 최강 한파가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옷차림 든든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북극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였던 도로는 금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귀마개로 중무장하고 미끄러운 거리를 조심스럽게 지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던 기온은 밤사이 급강하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 기온도 영하 15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산간은 영하 30도, 서울도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cm, 호남 지방에는 최고 50cm 이상, 충청 지방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르고 눈이 동반된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방금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서해안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행안부는 밤사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대설 피해를 예방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재빙 작업을 빈틈없이 해달라면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를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초등학생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뒤 자수했던 20대 남성이 앞서 전시회 예술품을 훔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있던 예술작품인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행 뒤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자신의 전시회에 오라고 썼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낙서일 뿐인데 다들 너무 심각하다며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들이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과 B양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낙서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난 16일 경복궁을 찾아가 스프레이로 특정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전후로 돈을 5만 원씩 2번에 걸쳐 나눠받았고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망갈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나 구속 기소된 신모 씨.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뒤 의사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신 씨는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 여성을 구하려 안간힘을 쓸 때도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현장을 벗어나 다시 병원을 찾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석 달 넘게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는데 검찰과 신 씨 측은 도주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 씨는 사고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라며 사고 이후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건 도망이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엄벌 촉구 여론이 형성되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평생 뉘우치겠다며 울먹였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족들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숨진 조 군의 아버지는 재판에 참석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형량이 아니라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지난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또 투약할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경기 부진에 이어서 국내 기업들은 내년 1월 경기 역시 내수,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한 트리플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가 2달 연속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수출 회복세의 고용 흐름도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월 경기 전망을 물어보니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91.1로 지난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지난달보다 긍정적이고 반대면 부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4월 이후 2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이 모두 기준선 아래로 부정적이었고 내수와 수출, 투자도 19개월 연속 트리플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가계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여력이 소비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2.1%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 반등폭이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내년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7.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가 지난 11월 달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그 선행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수출 상담과 계약입니다. 반도체 세부 지표 중에 반도체 상담과 계약 지수가 147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환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내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할당 관세 연장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 내년 연말쯤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상당폭 낮아졌지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더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값 인상에서 나타나듯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뚜렷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도 내년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정점에서 목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에 돌입한 셈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로만 보면 라스트 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케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총재는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시장 규모에 맞지 않게 낮아서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가 이루어지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정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지만 큰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9,900여 명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4.2%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5만 4,24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8.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12,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로 확대되고 휴직 급여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가 힘듭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성탄절과 해넘이, 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레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인파 밀집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 밀집 지역 267곳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거리, 부산 진구 소면거리 등 성탄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번화가 7곳은 내일부터 이틀간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중국 리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다수의 서예 작품을 남겼는데요. 일본인이 소장했던 한 점이 국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이로써 온전히 안 의사의 작품이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이 귀한 작품 10억 5천만 원 낙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쓴 붓글씨 한 점이 안 의사의 유목 중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막판 2명의 입찰자가 전화 응찰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 추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유목은 용과 호랑이의 웅장한 모습이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 모습에 비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시원스럽고 당당한 필치가 특징으로 안 의사의 상징인 손바닥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약 180회 달하는 메이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안중근 작품이 출품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7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으로 인해 끝내 집필을 마치지 못한 동양 평화론에 이 작품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한 처음 공개된 작품인 만큼 관심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 소장자는 일본인이었는데 국내 소장자가 낙찰을 받아 113년 만에 고국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경술년 3월 리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장이 쓰인 점으로 미뤄 제작 시기는 1910년 3월로 추정됩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1910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 순국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많은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그중 한 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사의 유목은 현재 국가가 보물로 지정한 것만 31점에 달합니다. 이번 유목도 보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지자체의 신청으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때 이 같은 현상이 처음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我的身高呢是1.66米，我站在这儿看淤泥的顶部根本就看不到。 18일 자정 무렵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이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포항 대지진 때도 관찰된 적 있는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强震发生之后，地下这种深处的这种含水的这个沙土有一种强烈液化的现象。 이번 간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호 작업에 4,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야속한 한파는 72시간 골든타임마저 단축시켰습니다. 门牙人员呢，由于室温也可能会导致这个一些重伤员在没有被救出来之前就失去了生命体征。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最重要的是御寒的物品，帮助灾民御寒的物品，衣物、被服
同时呢还有新鲜的食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182억 원에 달하는 당비를 털어서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대가로 일주일간의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인도적 참사를 겪고 있는 가자 지구에 조금이나마 구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인질 5인 사살 이후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인질을 구하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30명에서 40명의 석방을 대가로 최소 일주일간의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와 만나 이 같은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통령과 미 백악관은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welcome humanitarian pauses. If Hamas would begin releasing hostages again.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한 인질 가족도 희망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We came from the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talking about the hostages. The Prime Minister gave us hope in the meeting. 하마스 소식통도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수감자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 종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측에서 나오는 반응들만 놓고 보면 실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지만 가자지구 북부에서 마지막 병원들까지 다시 공격하고 터널에 진입해 하마스 최종 소탕 작전을 강화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을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취재진 질문에 거침없이 의견을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마음이 독해졌다. 이게 비대위원장직 수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또 말을 더 아꼈습니다. 독해졌다고 말한 게 어떤 의미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아직까지 수락한 바 없고 제안받은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당원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몇 개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 대세는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에 앞에 쌓여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면서 다잡았다 이렇게 저는 읽혔습니다. 예. 처음에는 부담이 돼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인 모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뭐 여러 조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링 밖에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보호를 받고 그게 어떤 그런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인센티브를 누렸죠. 예.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제 발언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주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들, 명품백에 대한 어떤 주저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하나하나 평가받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랬을 때는 법무부 장관 속 시원하다 했지만 정치인으로 왔을 때는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이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당에서 어떤 조언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좀 말 많이 안 한다고 비판하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점점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를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다. 좀 모두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 이 사실상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가 기정사실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상임고문단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당 원로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축이 남았어. 이순신 장군은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예. 배가 12척밖에 없으면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빗댄 건데 오늘 저런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의 상임 고문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한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위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문들은 어떤 구원투수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이제 정치의 첫 발이고요. 뭐 말씀한 대로 뭐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척을 가진 이순신이 될지 아니면 원균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연내 비대위 출범 목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비대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다음 주에 비대위 출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러면 결국 추대 방식으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이 이렇게 추대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지혁 원내대표가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친 이후에 그 안건을 가지고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하는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그거에서도 이제 뭐 절차가 며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서두르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친다고 한다 그러면 빠르면 당연히 12월 내에 그 당 대표직에 가름하는 비대위원장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이 길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총선을 지금 사실상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남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없다라는 것은 당의 큰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될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기 등판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도 역시 나왔어요. 정치 경험 부족, 그리고 당정 관계,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건데 한 장관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까요? 뭐 답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관계의 재확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용산,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당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용산의 입장에 당이 끌려간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로 가는 과정 중에서도 용산에 입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 관계의 재확립이 한동훈 장관에게 떨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때로는 입장을 달리하거나 내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얼만큼 그 정부와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정치 경험 문제는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정치 경험이 풍부한 다른 중진 의원들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서요. 뭐 그 부분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당정 관계 재확립 이 문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의견들도 이제 이견이 좀 정리돼가는 모습인데 여론이 어떨지도 좀 살펴볼까요? YTN 정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비대위원장에 누가 좋을지 살펴보니까 여당 지지층들이 한동훈을 거론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12%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1%대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른다, 없다가 무려 49%. 자, 일단 이 수치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게 없다 잘 모름이 49%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 정도 에드번을 띄웠으면요. 25%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예. 이건 한동훈 장관이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정치 경험이 없다. 49% 자체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이순신이 될지 원균이 될지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용, 그러니까 당정관계에도 수직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감을 품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어떤 행정과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버리면 한동훈 장관이 뭐가 남죠? 그러니까 스타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떠올리긴 했지만 정치력이나 행정력이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본인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대는 쪽은 어차피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라는 우려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시작도 전에 제가 무조건 뭐 안 될 것이다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1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영주 부대변인 말씀처럼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원들께서도 비슷한 우려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원들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가운데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실 만한 분이 또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권 후보 중에 유력한 보수 정치 지도자로 떠오르는 한동훈 장관을 당연히 1등으로 꼽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지층들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1등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49% 없다, 모른다 이 수치가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정관계 재확립이라는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소위 말하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여당이 때로는 각을 세워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소위 그 스타 장관으로서 그 국민들의 신망을 받던 분인데 과연 바로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에 관해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아마 지지층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약속할 수 있고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 49%의 우려는 얼마든지 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 구도가 한동훈 장관 대 이준석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내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지금 이 자산으로 다 남게 되고 만약에 선거에 실패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치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차기 대선은 한동훈의 이준석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아직 비대위원회 출범도 안 했는데 대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과 이 전 대표 구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저런 예측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드디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로 들어옵니다. 비대위원장입니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는 당대표라는 소리예요. 근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분이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왔다. 그러면 미래 권력으로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래 권력으로서 충분히 보수층 내에서의 어떤 그 대권 후보로서의 경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나름대로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자기 자영업을 하는 거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아직 본인의 자영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국민들이 아까 49%라고 우려했던 것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는 대리점 체제였다면 한동훈 장관은 직영 대리점이에요. 그냥 직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정치를 한다고 비대위원장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 이번 비대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이 보수층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뭐 권력 구조, 권력 경쟁 이런 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에 성공을 해야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대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장관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얘기하기가 힘든 단계라는 언급도 오늘 있었어요. 등판 시기가 조금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차가 되어 있고 어떤 정권이 내지는 차기 대선 후보군을 우리가 뭐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 이야기를 아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뭐 당연히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세대가 다른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른바 뭐 86세대부터 해서 뭐 산업화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당에 많이 포진해 있지만은 오히려 이분들이 뭐 4선, 5선 하는 동안 했던 정치적 업적보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받았던 관심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가 30대 당대표가 됨으로써 보수 정당을 바꿔왔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전혀 다른 세대의 전혀 다른 모습의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수들 간의 경쟁 구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선 후보들을 논하기에는 정치의 스케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재미로 보는 뭐 그 정도의 관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등판 시기를 얘기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이게 좋은 등판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장관에게는 엄청난 과제이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뭐 이게 독배냐 기회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에게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는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 있겠죠. 예. 엄청난 모험이에요. 예를 들면 일찍 등판한 것도 맞고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야, 자,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서야만 내년 총선을 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동안 친윤을 자임했던 모든 분들은 뭐를 했던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카드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참패를 하거나 과반을 넘지 못한다면 뭐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조선일보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이다. 내려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강하게 어조로 비판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카드 좀 설익은 사과 같지만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숙성시켜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한동훈 장관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문제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과연 이 정치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의 정치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했던 분들을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 길이 아무리 뭐 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난하고 험난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황교안 전 대표를 비교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당정 관계하고 당시의 당청 관계 그때는 뭐 비어 있었으니까 좀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은 황 전 대표는 비대위 해봐야 6개월 간다. 막 쓰면 안 된다. 이런 조언했고 이 전 대표는 황교안보다 나은 카드인지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죠.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아직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등판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판단을 속단하는 것은 저는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원래 비대위가 길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비대위는 뭐 당장 내일 뜬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총선까지인 것이거든요. 총선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비대위가 들었을 테고요. 총선이 잘 되면 이제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위의 생명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앞서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당정 관계 재확립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 과제를 충분하게 해낸다고 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체제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한 4개월 정도 앞둔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했었던 것은 뭐 장외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어떤 건전한 야당으로서 보이기 어려운 행태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뭐 삭발이라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들을 많이 보여왔던 당 대표가 바로 황교안 대표인데 그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식으로 극단화될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숙제를 얼만큼 풀어내느냐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영배 의원 발언이 또 정치권 이슈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을 비판하면서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수정하고 지우기까지 갔는데 최강욱 전 의원 암컷 발언도 아직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왜 자꾸 반복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선이 가까울수록 당내에서도 발언에 신중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강하게 비판해야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하게 비판하지 않아도 전달될 건 다 정당됩니다. 식물정당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내 교육도 많이 하고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도 차원에서 많은 그 논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제발 좀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이 발언 자체가 특히 뭐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노인, 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발언이 과연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런 정치인들의 감정 섞인 발언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언어 폭력이자 비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도 뭐 말 실수 관련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또 조심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선거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결국 정치인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거듭된 이 말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암컷 발언을 했던 그 장소에 민영배 의원도 같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암컷 발언을 최강욱 전 의원이 하자 민영배 의원이 옆에서 같이 거두면서 웃었던 장면이 아직도 선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말하자면 인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평상시에 언어 습관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뭐 페미니즘 정당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포장했던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뭐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뭐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주류로 돌아와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첫 번째 시험대는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건의하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일정은 다 잡힌 것 같아요. 네. 뭐 일정은 28일 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예. 홍영표 원내대표도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드러났고요.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검찰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만 유독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11개월째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발동될 때는요. 결국에는 검찰이 뭔가 정확하게 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살아있는 권력 중에 핵심에 있는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걸 눈치 보고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주가 조작 사건은요. 이게 서민들을 울리는 아주 안 좋은 범죄입니다. 정말 개미들 하루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가지고 지금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조작에 개입한 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다라는 차원을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의 사항을 반영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고 28일 날 일단 이거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당정관계 수직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첫 인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인상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제가 봐서는 저번 어제 발언에서는 이 부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의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선 단서를 달았죠. 악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예, 독소 조항이 있다. 예. 예,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줄 수 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저는 조금 길게 말을 보태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모종의 어떤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것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요. 예. 대통령은 그거를 수용하는 것처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독소 조항을 조정하자라고 하면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킬 그런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께서 일단은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일단 이 민주당의 이 특검에 대해서 규정을 할 겁니다. 처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거는 독소 조항이 있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해서 선거 4월 이후로 합시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시나리오 다 어차피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수직 어떤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권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독소 조항들, 수사 내용을 거의 뭐 생중계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야권에 있다. 총선을 앞둔 어떤 특정 시점이라서 의도가 있다. 이래서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빼면은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뭐 협상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게 법리적으로는 저는 좋은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특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의 재임 중에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의 이제 특검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앞서서 말씀해주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도 결혼하기 한참 이전에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와서 새삼스레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거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8일에 이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풀어내야 될 것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의석수상 저희가 이거를 뭐 제대로 막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되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이상한 법이라 하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서 계속 이 관심이 높아진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오히려 그 우리 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갖고 있는 의심 같은 것들을 더 말끔히 해소하고 총선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를 보고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YT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31%.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는 두고는 65대 24로 안 된다가 더 많았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독소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게 총선 이후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여당의 역제안이 온다면은 야당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독소 조항이죠? 저는 독소 조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부분을 국민들한테 중간중간 알리는 게 왜 독소 조항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용산의 어떤 엄청난 이 영향 아래에 있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들어온다면 특검을 방해할 게 뻔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독소조항 부분들은 이건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뭐 민주당의 특검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걸 알면서도 적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58%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YTN 조사에서.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해야 한다고 65%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서구 재보궐 참패 뒤에 무슨 얘기를 하셨죠?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그렇죠?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거부권을 행사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번 시나리오를 한동훈 장관과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선물로 줄 테니 가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조언을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 여론에 있어서의 추이를 당겨오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서로 간에 좀 협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은 아까 이것을 두고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시작부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받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뭐 약간 캥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흔쾌히 받아버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당시에 최강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시 이제 청와대였었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던 최강욱 의원이 제가 당시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발로서 수사가 착수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고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가 내세워서 어차피 특검이 돼도 뭐 김건희 여사가 이에 대해서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다 그러면 특검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민주당의 무도한 그 특검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대치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에 통과됐을 때에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으로 이상민 장관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힘을 써서 약간 되지도 않는 정치적 행위들을 했을 때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28일에 이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대표직을 일주일 전에 사퇴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남구을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울산을 위한 일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대표직을 사퇴하실 때에도 당시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하면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울산에 출마를 안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됐다가 나중에 오히려 당 대표직을 사퇴해서 울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을 좀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럼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사퇴했지만 울산으로 출마한다라는 것은 뭐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여정에 있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이 사실은 석연치 않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마침표라는 면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미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위기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서 어떤 뭐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서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년의 불출마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조차도 뭐 호평을 하지 않았던 해석도 있었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이 김기현 전 대표의 선언 시사 어떻게 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쉽지 않죠. 부산에서 그런 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자랑 삼아서 근육 자랑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나와도 난 당선된다 이런 자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를 버리고 불출마 선언한 거는 뭐 큰 용기다라고 좀 평가할 만하지만 사실상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누가 따라가고 있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장제원 의원은 원포인트 불출마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불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본인이 장고에 들어갔고요. 본인의 거취를 당대표 사퇴로 잡고 대신 퇴직금으로 본인의 지역구는 챙긴 거예요. 원래는 윤여한 위원장이 원했던 것은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희생하고 수도권으로 나오셔서 전체의 영남 쪽의 이제 친윤 그룹들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결국에는 버티다가 결국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뭐 쫓겨나다시피 나가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남구를 본인의 지역구는 꼭 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딛고 왔는데 이걸 불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출마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 오늘 또 주목받았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당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양현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을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절대로 선거는 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치 경험상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뭐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라 김 전 총리가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에 3총리의 또 한 축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날짜를 잡을까요? 잡겠죠. 지금 뭐 저번에도 한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은 뭐 좀 약간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분들이 또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또 새 총리시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두 분들 만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메시지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께서 하셨던 말대로 총선이라는 게 통합 안전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게 어우러져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딱 단순하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이 말은 되게 말하자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승리를 위해서 당의 단합과 이런 걸 위해서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반대도 어떤 비판도 작은 차이도 다 극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마음 채비를 갖추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이 두 인물의 만남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이 나왔어요. 좀 실망스럽다, 좀 냉랭한데요. 연말까지 시간을 좀 주겠다. 이게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건데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변죽만 올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뭐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만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상황과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내용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턱이 없는 거일 테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예, YTN 여론조사도 이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50%,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 84%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이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최초의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가 조금씩 좀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속도 조절 들어간 거 아니냐, 우상호 의원. 하지만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속도 조절 맞습니다. 톤 조절도 맞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한데요. 이 명분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 크기가 이렇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명분은 없는데 메시지만 높으니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과 메시지가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그 누구에게도 어떤 공감이라든지 어떤 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좀 메시지 톤이 많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조절하고 있다고 보지만 궁극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민주당이 분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대권을 꿈꾸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싣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시간을 민주당에 통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 부분과 또 절충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요. 너무 뭐 연판장을 돌리고 나가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의 선배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파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신 씨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로 약물에 취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도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오빠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구형량이지만 신 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소한 20년에서 30년 1심에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그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마약 오남용이나 범죄 부분에서도 빨리 밝혀져서 이제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마약류를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미술관에 전시된 모자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낙서와 절도, 두 차례 범행 과정 모두 온라인에 무용담처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 보란 듯이 바로 옆에 낙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엔 범행을 무용담처럼 풀어놨습니다. 낙서를 자신의 전시회로 묘사하며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면서 문화재 훼손을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다거나 하트를 검은색으로 하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까지 드러냈습니다.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간 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도 후일담으로 남겼습니다.
그 낙서는 무슨 의미로 그린 거예요? 혹시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지난달 경복궁 근처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일부인 모자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돼 조사까지 받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에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모자를 쓰고 경찰서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술 행위라는 낙서범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반달리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공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예술품으로 하는 것 자체도 반달리즘의 영역이거든요. 이 낙서가 생기고 앞에 했던 애들이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술인가요? 경찰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재 훼손이 잇따르자 문화재청도 피의자들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여러 차례 올린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협박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허위 살인 예고로 경찰력을 낭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2일부터 사흘 동안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법 제정 처리를 호소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파 눈길 속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연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오전 11시부터 눈이 쌓인 국회 담장 주변 3km를 오체 투지로 행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본회의 안건 상정을 여야가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수천만 원 산재 보험금을 챙기고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산재보험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사무실에서 사고당했다고 서류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 B씨는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달 도중 당했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 외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확인했고 이렇게 타는 산재보험금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 중간 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상 자체가 가짜인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대거 확인됐는데 추락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환자가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멀쩡히 걷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당사자와 공모자를 상대로 2배 이상 환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고 진료 연장 승인율이 99%에 이르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 제도에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산재 인정과 보상은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며 정당한 피해자까지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부정부패로 해고된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해서 다니다가 정부의 취업 실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임 전에 자신이 밀어준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들어갔던 새 직장도 잃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 공공기업체 과장이었던 A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민간업체 이사로 취업했는데 당시 특혜를 받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뒤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4명,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는 6명이었습니다. 5급 사무관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재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 때 받은 처분 내용을 의무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채용 기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4급 이상 고위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 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업 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한 상태에 있는 5명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손해배상 소송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한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 측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첼리스트 등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 안 한 피고들이 이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 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이라고 진술한 뒤 친구들에게 술자리가 사실이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송 전 대표가 불출석하며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늘 오후 2시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먼저 변호인 접견부터 하겠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내일 송 전 대표에게 다시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는데 출석한다면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으면서 사실관계 재구성 작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오늘도 차기 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오는 28일 5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최종 후보를 추릴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자 비율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기존에 출시된 차량은 유예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좌회전하는 소형 화물차가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라는 건 같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 모두 중상으로 크게 다쳤지만 승용차 운전자들은 아예 다친 데가 없거나 경상에 그친 겁니다. 차이는 애초 사고에 취약한 소형 화물차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또 위에서 보시는 이렇게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이 운전자석 아래에 있다 보니까 차체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정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분 충돌 같은 승용차는 다 하는 안전시험 항목이 일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판매하는 차종들은 3년 뒤로 적용이 미뤄졌습니다.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차량까지 해당 강화된 안전 기준을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탑승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고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신형차가 서둘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으로 평가가 유예된 것도 없애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LH 사장 퇴임 이후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게 전관 특혜라고 공세를 펼쳤지만 여당은 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공급 절벽과 PF 부실 위기를 앞두고 청문회장에 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이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임해 연구 용역을 수주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에 있던 분이 자기랑 공직에 있던 연을 맺었던 회사에 간다. 그것도 거기에 사내이사로 간다. 이게 바로 정관 카르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노란불의 전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이런 PMP 글로벌의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박 후보자는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관예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관예우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뭐 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도 하고요. 여당도 정통 관료 출신으로 LH 사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LH 사장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LH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경험을 살려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 예산이 반영된 만큼 추진돼야 한다며 투명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폐륜 범죄를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히면서도 당시 자신은 사건 수임 결정권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호를 했던 사건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지만 당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무죄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공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할당받은 사건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영입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욕설을 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방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안 의원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고함을 쳤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던 이 전 대표는 이런데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을 섞어 안 의원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현장 반응을 설명하다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갔다며 안 의원에게 죄송하고 자신의 부주의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를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한 상태인데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의 부지가 모두 정부에 반환됐습니다. 2019년 일부 구역이 반환된 지 4년 만입니다. 반환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인천시의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다만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마켓입니다. 1939년 일제 무기 공장인 조병창으로 문을 연 뒤 광복 후 미군 기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등 한미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 전체 47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21만 6천 제곱미터가 반환됐습니다. 미반환된 채로 남아있던 약 25만 7천 제곱미터도 이번에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인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캠프마켓은 긴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주변 지역까지 합쳐 60만 제곱미터에 2030년까지 시민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서 반환된 부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이번에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캠프마켓 외에 경기도 연천군 가막산 통신기지 등 3만여 제곱미터 기지도 반환이 완료됐다며 용산과 동두천 등에 남은 11개 기지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최근 2년 동안 방위 산업에서 평균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9조 5천억 원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들 전망인데 수출국과 수출 무기 체계도 다변화되며 질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이 지난해 17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130억에서 14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년 평균으로 따지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지난해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올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으로 확대됐고 수출 무기 체계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다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했지만 올해는 폴란드 비중은 32%로 줄고 그 외 지역 수출 비중이 68%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건 폴란드 측과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주변국과 중동 권역으로도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행과 미국 훈련기 사업 참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K방산이 포스 폴란드 시장으로 기대되는 미국의 T50, 중동, 캐나다, 일본 등 방산 수출 시장을 세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방산 수출 목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속도가 곧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력 획득 과정에서 군이 수요를 제기한 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 밀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어김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면서 회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북중러가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three nation states which bristle at the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helped stabilize here and put in plac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 degree that we've not seen at all in so many recent years, and to improve and deepen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한미일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축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3자 훈련 계획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도 또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Flagrant, unacceptable, reckless, egregious. All of these words still apply. But today, I offer another word. Ridiculous.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군사 훈련의 위협을 느낀 북한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안보리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계속되는 한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규탄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인권 유린 책임성을 지적한 기존 내용에 더해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군비 지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중 간의 국경 이동이 재개되면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세계 무역의 핵심 교역로 홍해 항로의 안보가 위협받는 가운데 미국이 다국적 함대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도 즉각 반발하며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바레인에서 40여 개국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 상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홍해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ou know, 10 to 15% of global trade moves through the Red Sea. Without interruption or harassment is important for all of our countries. 미국은 앞서 성명을 통해 홍해 안보를 위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의 창설을 발표한 데 이어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작전에 몇 나라가 추가로 함정이나 초계기를 보낼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That operation is bringing together more than a dozen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to conduct joint patrols in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위 관리인 무함마드 알리 알 후티는 이란 TV와 인터뷰를 통해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s Mohammed Abdul Salam today had a statement a few hours ago, he said we will continue our operation against any ship as they declared before, unless the food and medicine will be allowed into Gaza. 지난달 14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0여 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후티.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선박도 포함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가 잇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임과 보험료, 국제유가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 발자취와 7멤버의 속마음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BTS 모뉴먼트 비욘드 더 스타 1회와 2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멤버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서로에 대한 돈독한 믿음과 애정을 쌓게 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의 한파경보가, 그밖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대구 한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종일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70cm 이상, 전북 서부에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추위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많은 눈과 빙판길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휴일부터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성탄절에는 예년의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